고 박정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얘들아, 나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겠지. 복실아, 너만 날 끝까지 지켜줬지. 그래서 이 돈은 다 네 거다. 사람보다 내가 더 가족이었으니까.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있는데 걔한테 돈을 준다고요? 지금부터 고 박정수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본인은 일생 동안 모은 재산 일금 100억 원 전부를 반려견 복실이 명의로 설립될 동물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100억이요? 말이 돼요, 이게? 우리한텐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해, 엄마? 평생 같이 산 자식들은 뭐냐고.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인도 인감도 모두 직접 하셨고요. 걔한테 100억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식들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반려견에게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아직 박정순 할머니가 78살이 되기 전에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복실아, 일어나자. 밥 먹어야지. 허리 굽은 할머니가 작은 부엌에서 밥을 퍼담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발 옆을 맴돌았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대신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있는 한눈에 봐도 세월이 묻어나는 집이었죠. 이 집에서 정순 할머니는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키우고 늙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후라이 하나. 그러나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복실히 밥그릇도 챙겼지요. 사람은 없어도 너라도 옆에 있으니까 살맛이 나지. 복실이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듯 밥을 먹었습니다. 복실이를 데려온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이 밤중에 누구야? 가로등 아래 젖은 골목 한가운데에서 신문지 위에 올려진 작은 상자 하나. 상자 안에서는 검은 눈을 반짝이는 새끼 강아지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누가 너를 이렇게 버렸냐? 할머니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축축한 털에서 비냄새와 함께 약간의 비린내가 났지만 할머니는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사람은 나를 버려도 넌 나 안 버리겠지? 그날 이후 강아지는 복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혼자 지내지? 힘들면 말 좀 하지 그랬어.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 문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뒤에서는 시동 거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온갖 잡음이 섞여 있었어요. 나야 뭐. 밥만 먹고 살면 됐지. 바쁜데 전화 끊어라. 그래. 다음에 시간 나면 들를게. 나중에 봐요, 엄마. 통화는 늘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작은 딸 선영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정신이 없네. 조만간 들를게. 조금만 기다려. 괜찮다, 괜찮아. 애들이나 잘 키워라. 전화를 끊으면 집안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집안에서 복실이는 할머니 발밑에 찰싹 붙어 있었죠. 괜찮다 하면서 하나도 안 괜찮지 내가. 정순 할머니도 한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다가 우연히 땅을 싸게 사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땅은 건물로 바뀌고 건물은 임대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애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고생 안 하겠지. 그게 그때 할머니의 소원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건물 관리와 월세 정산, 세금까지 모두 할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 건물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세금도 줄고 좋다니까요. 언젠가 다 너희 거 될 건데 뭐가 그리 급하냐?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 말이 몇 년 뒤에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지요. 명절을 앞두고 큰아들 내외와 작은 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잡채 갈비전이 가득했지만 공기에는 어딘가 무거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건물 관리 힘드시잖아요. 미자가 조심스러운 척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그렇다고 뭐. 그래서요, 우리랑 같이 상의해서 정리 좀 하자는 거죠. 팔든지 아니면 우리 중 한 명 앞으로 넘기든지. 선영이도 눈치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도 좀 들어봐, 엄마.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 복실이는 식탁 밑에서 그들의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아직 머리가 돌아가는데 너희들 앞으로 벌써 옮기면 나는 뭐가 남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인데. 하지만 그 말에는 그래서 빨리 우리 앞으로 넘겨라는 속뜻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거실에 남은 것은 어질러진 컵과 쓰레기들 그리고 피곤한 숨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바닥을 쓸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죠. 그때 복실이가 끙끙거리며 다가와 자기 장난감을 물고 왔습니다. 씹혀서 너덜너덜해진 인형 곰이었어요. 놀아달라는 거냐? 아이고 나는 일하느라 죽겠는데. 할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빙그레 웃으며 인형을 받아 흔들어줬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부지런히 흔들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너는 나만 보네. 사람들은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가버리더니. 복실이는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할머니 손등을 하찼습니다. 얼마 뒤 큰아들 문수가 혼자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합시다. 문수는 들어오자마자 거실벽에 걸린 건물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건물 앞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요즘 세상 어떤지 알죠?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그건 알지. 그래도 나도 사는 데가 있어야지. 건물 팔아서 아파트 한 채 엄마 앞으로 사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면 되잖아요. 엄마도 편하게 살고 우리도 여유 생기고. 문수의 말은 부드러운 듯 했지만 눈빛은 숫자를 세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다. 여기서 아버지 보내고 너희도 키우고.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가고 싶다. 문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고집이 너무 세.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후회는 내가 한다. 너는 내 집이나 잘 지켜라.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수가 돌아가며 내뱉은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엄마 고집이 세서 문제야. 나중에 누가 고생할지 뻔한데. 복실이는 이부자리 옆에서 동그랗게 말려 있었습니다. 복실아 사람 말이란 게 말이다. 앞에서는 좋은 척해도 속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는 살며시 손을 뻗어 복실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내 눈은 거짓이 없네. 그냥 나만 바라보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 위로 오래전 며느리 시절 들었던 꾸중과 잔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작은 딸 선영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방문이었어요. 엄마, 이거 시장에서 사온 과자야. 애들이 좋아해서. 손주들은 복실이와 금세 친해져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빠랑 얘기 좀 했어요. 또 건물 얘기냐? 엄마도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간병비 생각해야 하잖아요. 건물 팔아서 요양원 좋은 데 모시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는 남 눈치 보며 사는 요양원은 싫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해. 그리고 솔직히 건물 팔면 우리도 숨 좀 쉬잖아요. 그 말의 끝이 조금 떨렸어요. 선영 역시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그 말이 할머니 가슴을 또 한 번 베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복실이는 조용히 사람들 발밑을 돌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다면서? 그러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가 합류하면 이야기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넘기자는 거잖아요. 엄마 앞으로 놔두면 세금만 더 내고 관리도 안 되고 아무도 득보는 사람 없어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없이 그 건물을 갖고 싶은 거냐? 순간 공기가 굳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잘해보자는 거죠.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엄마는 곧 없어진다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복실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할머니 다리에 코를 비볐어요. 할머니는 그 작은 온기를 느끼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가진 게 저 건물과 조금 있는 돈뿐인데 그걸로 평생 자식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멍.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끝이 없구나. 조금 주면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결국 남는 건 빈 마음뿐인가 보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복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복실이의 심장 소리가 조용히 일정한 박자로 뛰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는 좋겠다. 욕심이 없으니. 다음 날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할머니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또 애들 왔다 갔어? 응, 다녀갔지 뭐. 요즘 보니까 자꾸 건물 얘기 나온다면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더라. 애들이 그거 노리고 자주 오는 거 아니냐고들 해. 할머니는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애들이라고 다 그렇겠냐?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도 언니 너무 다 내어주면 안 돼.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도하는 거 아니야. 늙으면 진짜 내 편이 누군지 보이더라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무심코 발치에 있는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편이라면 저놈 하나지 뭐.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 고지서는 점점 숫자가 커졌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세금만 내다가 죽겠네. 할머니는 봉투를 찢어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실이는 그 소리에 놀라 할머니 무릎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직 통장에 조금은 있다. 근데 이러다 진짜 애들 말대로 건물 팔아야 하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건물을 팔면 남편과의 추억까지 팔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랑 피땀 흘려 산 건데.
그냥 숫자 몇 줄로 바꿔버리자니 영 마음이 허하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건가? 애들 말대로 건물 팔고 나도 편한 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건가? 하지만 머릿속에 스쳐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눈치 보며 살던 젊은 시절, 남편이 쓰러졌을 때 끝까지 병원에 남지 않던 자식들, 가리고 외로움에 지쳐 골목에서 울던 새끼 강아지. 아니야. 이번 생은 나도 내 편 좀 들어주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 사진을 바라보고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옆에서 복실이가 마치 동의하듯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엄마 혼자 다녀와야겠다. 집 잘 지키고 있어라. 복실이는 아쉬운 듯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동네와는 한참 떨어진 시내의 큰 은행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계좌 좀 다시 정리하려고. 혹시 그 비밀 계좌라고 너희가 부르는 그거 잘 있지?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잔액도 꽤 되시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모으신 거 대단하십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모은 돈이지.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장롱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꾸러미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작은 파우치를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통장 2개와 비교적 새 것 같이 보이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애들이 아는 통장이고, 할머니는 낡은 통장들을 옆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통장이지. 새 통장에는 여러 번 찍힌 숫자, 도장이 빽빽했습니다. 마지막 잔액을 본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아이고, 세월 참 무섭다. 조금씩 모았더니 이만큼이 됐네. 할머니는 통장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다 내주지 말고 당신 목도 좀 챙겨요. 평생 당신 고생만 했잖아.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덕에 자식들 결혼 전세 학비까지 모두 도와줬어요. 그러는 사이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어지럽네. 할머니는 순간 눈앞이 빙글 도는 것을 느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계단 몇 칸 앞에서 발이 헛디디며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그 순간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멍, 멍, 멍. 작은 몸으로 할머니 다리에 매달리듯 뛰어오르며 균형을 틀었어요. 할머니는 계단 아래까지 굴러떨어지는 대신 벽에 몸을 부딪히고 멈췄습니다. 아으, 통증이 밀려왔지만 머리는 어느 정도 멀쩡했어요. 복실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복실이의 계속된 짖음에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왜 거기 누워 있어요? 어지러워서 그냥 넘어질 뻔했네. 김씨는 서둘러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내가 뭘 했어요. 혼자 사는 거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 그래도 애들한테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바쁜데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그 사이 복실이는 계속 할머니 옆을 맴돌며 얼굴을 핥고 또 하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복실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어딘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혜수 변호사님이시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이라니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려고요.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모든 재산을 반려견 복실이 명의로 동물복지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전부를요? 자녀분들께는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생전에 줄 건 다 줬어요. 이건 나와 복실이를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자녀분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뜻은 확고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영상도 하나 찍고 싶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영상 유언도 효력이 있습니다. 촬영은 간단했습니다. 할머니는 복실이를 무릎에 앉히고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얘들아 나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겠지.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산 건 사실이다. 집도 사주고 결혼도 도와주고 빚도 갚아줬다. 근데 내가 늙어서 혼자 남았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너희도 알 거다.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만 날 끝까지 지켜줬지. 그래서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너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살리는 데 쓰기로 했다. 영상이 끝나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유언장은 완전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문수야, 큰일 났다. 건물에 대출이 많이 껴 있었다고 하네. 잘못하면 건물 날아갈 수도 있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아니,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진짜 걱정이라기보다 당장 손익을 계산하는 목소리였어요. 이번에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럼 더더욱 요양원 가셔야죠. 우리가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엄마도 이제 현실 좀 보세요.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 돈 기대하지 말라는 냉기와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손털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전화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돈이 많이 없다. 너한테 해줄 것도 없을 것 같다. 지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전 돈 받으려고 할머니 찾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 사는 게 더 좋죠. 할머니는 말없이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그래, 고맙다. 이 말 하나 들으려고 이 늙은이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싶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걸로 유 원장은 완전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혜수가 말했어요. 여기 일금 100억 원 전부를 반려견 복실이 명의로 설립될 동물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자식들 이름은 하나도 안 넣어도 되겠지? 완전히 빼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해준 아이가 하나는 있었지. 손자 지훈 이름으로 재단에 장학금 하나 맡겨주자. 그 애가 이 돈을 보고 욕심 부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복실아, 이제 진짜 정리 다 했다. 나 죽고 나서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될 거다. 밤 방안 조그만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썼어요. 문수야, 선영아.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래도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해라. 할머니는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문수에게, 하나는 선영에게, 그리고 하나는 지훈에게. 각 편지 봉투에는 이름만 적었어요. 지훈이한테 가는 건 나중에 변호사에게 맡겨야겠다. 내가 직접 주면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니. 복실이는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숨이 좀 차네. 나도 이제 진짜 늙었구나. 할머니는 장롱 속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입던 옷,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오래된 이불. 이거 정리해놔야 나 없는 뒤에 사람들이 덜 고생하지. 비밀 통장은 이미 변호사에게 사본과 함께 맡겨두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혹시 내가 먼저 눈을 감으면 너는 겁먹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많은 친구들이 따뜻한 밥을 먹게 될 거다. 복실이는 할머니 얼굴을 학더니 그 품 안에서 조용히 잠에 들었어요. 너만 날 끝까지 지켜줬지. 그래서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며칠 후 아침을 먹다 말고 할머니는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또 도네. 이번에는 복실이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는지 식탁 아래에서 급히 뛰어나와 할머니 발을 긁었어요. 하지만 이번 어지러움은 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복실아, 이번엔 조금 힘들겠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할머니는 흐릿한 의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복실아, 집 잘 지켜라. 입술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문수와 선영이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상태가 어떻다고요? 문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갑작스런 혈압 저하까지 겹쳐서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병실 앞 복도에서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유 원장 이야기한 거잖아. 문수의 말끝에는 여전히 재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심장 박동 수치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복실이는 병원 출입 규정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고 집안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수와 선영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문수와 선영은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신발장 식탁 벽에 걸린 사진들. 단지 사람의 온기만 사라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멍. 복실이가 그들을 보며 울었어요. 이놈은 이제 어떡하냐?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려가자. 엄마가 얼마나 이놈을 챙겼는데 버릴 수는 없지. 문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당장은이라는 짧은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친척과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김 씨 아주머니는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복실히 하더니 정작 이놈은 여기 못 들어오네. 문수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가끔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주식앱 대출 내역 각종 숫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는군. 장례가 끝나갈 무렵 문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고 박정순 어르신의 큰아드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혜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이실 수 있는 날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수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유언장이요? 그럼 재산은 엄마가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그건 모두 모였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긴 테이블에 문수와 미자, 선영과 그 남편 그리고 손자 지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복실이는 지훈 옆 바닥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 박정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기 전 먼저 화면 하나를 켰습니다. 어르신께서 꼭 이 영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밝은 조명 아래 앉아 있는 할머니와 그 무릎 위에 앉은 복실이가 있었어요. 얘들아, 나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겠지. 문수와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화면 속 할머니는 조용히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산 건 사실이다. 집도 사주고 결혼도 도와주고 빚도 갚아줬다. 근데 내가 늙어서 혼자 남았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너희도 알 거다. 화면 속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실이에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너만 날 끝까지 지켜줬지. 그래서 나도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 대사는 바로 처음에서 들었던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너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살리는 데 쓰기로 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펼쳤어요. 유언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인 박정수는 평생 모은 재산 일금 100억 원 전부를 반려견 복실이 명의로 설립될 박정순 복실이 동물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100억 전부라고요? 우리 몫은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본인의 자녀 문수 선영에게는 이미 생전에 집 결혼자금 기타 여러 형태로 충분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별도의 금전 상속은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린 평생 엄마 자식으로 살았는데 결국 걔한테 다 주겠다고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지훈이 조용히 부르려 했지만 문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자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먼저지 걔가 먼저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우리가 그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또렷한 정신으로 여러 차례 확인하시며 작성한 유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이들 모두에게 영상 후에 읽어줄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문수야, 선영아. 너희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마 많이 화가 나 있겠지. 엄마도 안다. 그래도 이 선택은 엄마가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내가 아프고 혼자 있을 때 너희는 늘 건물과 요양원을 같이 이야기했다. 엄마보다 숫자를 먼저 걱정하는 너희 얼굴을 나는 몇 번이나 봤다. 엄마도 사람이어서 섭섭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생전에 이미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대신 나를 버리지 않은 이 작은 생명에게, 그리고 나처럼 버려질지도 모르는 많은 생명들에게 마지막 남은 힘을 쓰고 싶었다. 문수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왜 그땐 말을 안 했어?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 글을 읽고 한 번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때는 복실이와 그 친구들을 한 번만 바라봐 주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수와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만이 눈물을 훔치며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유언장 말미에 손자 지훈 군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훈아, 너는 할머니에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해줬지. 그래서 재단이 생기면 그 장학금 하나만은 내 이름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 장학금이라 이름 붙이려 한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아버지, 고모, 이 돈이 우리 손에 들어왔으면 아마 또 싸움 났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우리가 싸우는 대신 누군가를 살리길 바랐던 것 같아요. 문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구나. 선영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자기 마음이었겠지. 복실이는 조용히 멍 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가 대신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늙어갈수록 사람 곁엔 사람이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아닌 작은 생명이 우리 곁을 더 오래 더 깊게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할머니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로 남은 건 건물과 통장, 그리고 외로움이었지요. 그 외로움 속에서 비에 젖어버려졌던 작은 강아지 하나가 할머니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만 날 끝까지 지켜줬지라는 말은 그저 강아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숫자로만 재고 있지는 않은지, 효도라는 이름으로 결국 내 목부터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란 내가 약해졌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혹은 말없이 내 곁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곁에 있는 가족과 반려동물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만 나를 끝까지 지켜줬지.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신 소감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